예, 안녕하십니까. IFRS 도입 10년 회계 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이제 회계 이용자와 공시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한 서울시립대 이영환 교수입니다. 이 연구는 서강대학교 강평경 교수님과 광운대학교 김성환 교수님과 같이 하였습니다. 일단 그 본 연구를 한 그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IFRS가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회계 정보 수요에 부합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일단 그 회계 정보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계 정보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그리고 이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재무 성과 예측을 할 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시 정보 자체의 신뢰성이 확보될 경우에는 이제 이 시장 내에서의 기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 현상이 좀 줄어들고, 또 기업에 요구하는 자본 비용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IFRS가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높여서 이러한 영향들이 있었는지를 평가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IFRS는 아시다시피 원칙 중심 회계, 연결 재무제표 중심 공시, 그다음에 주석량이라든가 이런 정보량의 증가라고 하는 주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 특성이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IFRS가 최근에 이제 IASB 그 국제회계기준제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회계 정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시 정보의 체계를 변화하고, 또 경영자의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보고 방식을 변화하는 제도를 입안하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공시체계 변화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연구는 일단 그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한 65명 정도 되는 회계정보 이용자와 재무분석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이제 실증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계나 또는 이제 실무계에서 사용하는 재무적 정보의 질이라든가 정보 비대칭, 또 재무분석가의 예측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들에 대한 IFRS 도입 후 10년간의 실증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IFRS 고유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 변화 추세에 대한 검토와 대응 방안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단 그 제도 변화부터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IFRS와 종전 우리 한국의 원래 그 협회 기준 IFRS 도입 전에 보통 이걸 이제 K-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IFRS와 K-갭의 이제 주요 차이를 보면은 IFRS 도입 전에 K-갭 시대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그 룰 베이스드 어카운팅 프린시플, 즉 규칙 중심의 회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IFRS는 이제 원칙 중심 회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 중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규칙을 이렇게 상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원칙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는 경영자가 이제 그 기업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회계 처리의 재량권이 향상되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 재무제표 중심으로 이제 변화하면서 이제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제 연결 재무제표 중심 공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향상됐고요. 그리고 이제 취득원가 중심에서 공정가치 중심으로 이제 변화하면서 이 공정가치 평가가 기업의 가치 관련성, 회계 정보의 가치 관련성을 높이기는 했습니다만, 아까 이제 그 송민석 교수님도 설명하셨다시피 이 공정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업의 부담과 또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주석에 대한 정보량이 많지 않았는데, 주석 공지 사항이 이제 획기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져서 회계 정보의 질이 향상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재무제표 구성에서도 이제 그 재무 상태표가 개선이 돼서 이제 예를 들면 당좌 자산이라든지 재고 자산이라든지 이런 분류 항목이 좀 삭제가 됐고, 그리고 포괄 손익계산서의 표시 범위가 확대가 돼서 예전에는 당기 순이익만 보고했던 것을
총포괄손익을 보고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또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자본 변동표로 표시 범위가 확대되는 그런 재무제표의 구조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연결 공시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제 그 개별 재무제표 중심 공시에서 연결 재무제표 중심 공시로 변화했고, 별도 재무제표는 어떻게 보면 그 연결 재무제표의 보충적 자료로서 공시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상 현금 흐름 분류의 차이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공시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해서 이제 그 재무제표에 반영된 계정 과목에 대한 세부 내역, 그다음에 산출 근거, 그리고 산출 근거를 주석에 표기하도록 바뀌었고, 또 비용 성격별 분류 공시라든가 퇴직급여 제도 공시 같은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공시가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그 IASB 국제회계기준제정위원회에서 최근에 공시 관련된 그런 그 보고의 틀을 좀 바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IASB는 그 지금 현재 그 Better Communication in Financial Reporting 프로젝트라는 것을 큰 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그 프로젝트, 그 큰 프로젝트 내에 세부적인 프로젝트들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이 공시와 관련돼서 가장 그 중요한 프로젝트는 Disclosure Initiative, Principles of Disclosure 토론서를 이제 그 발표하고 공시의 원칙에 대한 기준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 공시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주요 재무제표와 주석에 대한 역할의 구분과 논의, 그리고 이제 그 EBIT나 EBITDA 같은 이제 성과 측정치의 대안적인 측정치를 재무제표에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제 이 주요 재무제표 프로젝트에서 얘기하는 영업손익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IFRS 도입 초기에 이 영업손익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채택기업회계 기준에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 영업손익을 이제 종전에 우리나라에서 쓰던 영업손익의 방식을 공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그 주요 재무제표 프로젝트에서는 이 영업손익을 별도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필수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 영업 범주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손익은 다 이제 영업손익으로 이제 기표하는, 즉 그 자녀 범주 접근법, 그러니까 이제 영업손익을 주된 영업 활동으로 별도로 이제 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아까 얘기했던 투자 재무 활동 같은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영업손익으로 보는 그런 자녀 범주 접근법을 사용해서 영업손익을 이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확정은 되지 않고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일단은 이제 저희들이 이 IFRS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투자 정보 이용자나 공시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관련된 선행 연구를 조사를 해보면, 일단 공시 품질이 우수하면 타인 자본 비용과 그미 하락하고 기업 가치 제고 효과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또 KIFRS가 도입이 됐을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정보 비대칭 현상이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고, 또 반대로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연구 결과가 좀 혼재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근데 이런 연구들은 다 그 도입 초기에 이제 그 시행된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마이너스 10년, 플러스 10년 좀 롱텀으로 이 정보 비대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IFRS가 도입이 됐을 때 자본 비용이나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내 또는 국외의 실증 연구들은 IFRS 도입이 됨으로써 자본 비용은 하락했다라고 하는 실증 연구 결과가 좀 그 지배적인데, 본 연구에서도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또 IFRS 도입이 우리가 얘기한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이제 재무 분석가들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을 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해외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재무 분석과 예측 정확성이 높아지고 예측 분산은 감소됐고 또 개별 기업에 대한 재무 분석과 분석 보고도 증가했다. 이런 연구들이 많았고 국내도 이제 이런 그 IFRS 도입 이후에 재무 분석과 이익 예측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많았지만 또 반대로 재무 분석가들이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결과도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또 신용 평가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영향의 경우에도 이제 이 IFRS 도입 이후에 이제 그 재무제표로 측정할 수 있는 회계 부실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로 측정하는 회계 부실 요인에 대해서 신용평가 기관에서 신용 등급을 민감하게 조정한다. 즉 회계 정보로 인해 가지고 신용 등급이 많이 이제 좀 더 관련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도 이제 이런 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10년 플러스 10년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회계 기준 도입 이후에 저희들이 기대할 때는 국제 정합성이 제고되고 원칙 중심 회계, 연결 중심 공시, 주석 정보량이 증가하고 또 이와 관련된 감독과 감사 제도가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자본시장 정보 비대칭이 완화될 거라고 한번 그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시 품질이 높아지면 결국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가 제공이 되면 결과적으로 그 투자자들 사이에 어떤 기업을 바라보는 그 정보의 비대칭이 좀 완화돼 가지고 일단 정보가 이제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신뢰성이 낮을 경우에는 어떤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다 다른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비드에스크 스프레드, 즉 매도 호가하고 매수 호가의 차이가 이제 커질 것이고요. 또 수익률의 변동성도 커지고 거래량도 이제 회전율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완화되는지 어떤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이제 또 동일해지는지 이것들을 한번 테스트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무 분석과 예측 편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회계 정보가 이제 만약에 부실하고 신뢰성이 낮으면 재무 분석가들이 어떤 그 기업에 대해서 이 성과를 예측을 할 때 예측이 아무래도 오차가 많이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무 분석가들은 회계 정보를 가지고 기업을 예측하기 때문에 그 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낮으면 예측 오차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예측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봤고요. 또 신용평가 등급의 경우에도 회계 정보에 기반했을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정상 신용평가 등급을 예측을 하고 그거와 실제 신용평가 등급과의 차이를 우리가 분석해서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면 결국은 이 회계 정보를 통해서 기반한 어떤 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즉 그 공시 품질이 늘어나면 공시 품질이 제고되면 결국은 그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이제 그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이제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에 대해서 가치로 환원하는 가치 환원율, 그게 이제 자본 비용일 텐데 이 자본 비용이 이제 하락을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가운데가 이제 2010년이고요. 가운데가.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익의 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회계학에서 우리가 이거는 학술적으로 보통 이익의 질은 그 기업 경영자들의 이익을 얼마나 자의적으로 조정하느냐의 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재량적 발생액이라고 하는 매저를 많이 쓰는데요. 이제 회계학에서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이 재량적 발생의 절대값이 크면 이익의 품질이 낮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이 낮아질수록 이익의 품질이 좋아진다고 보는 것인데 보시면 이제 2010년을 어간으로 해서 아주 많이 줄진 않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IFRS 도입 이후로 꾸준하게 그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이 줄어들어서 이익의 질은 좀 제고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통계적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이제 이익 지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떤 회사가 이익을 이제 보고했을 때 그 이익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유사한 정도의 이익 또는 그 이익이 좀 더 조금씩 더 증가하는 정도의 이익으로 이렇게 지속성 있게 나타났을 때 그때 그 이익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한 해는 이익이 많이 보고 있다가 어떤 그 다음 해는 이익을 뭐 적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익의 지속성이 없이 분산이 커진다 그러면 그건 그 투자자 입장에서나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보고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좀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이익 지속성은 또 반대로 재량적 발생액과 반대로 이익 지속성이 높을수록 그 이익의 질이 좋다고 보는데 지금 보시면 그 이익 지속성이 이제 소폭 이렇게 그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이거는 좀 플럭추에이션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비대칭 측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IFRS 도입 이후에 만약에 회계 정보의 신뢰성과 그다음에 정보의 양이나 질이 좋아졌다면 어떤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제 기업들을 바라보는 관점, 투자자들이 보는 관점 자체가 좀 이렇게 이렇게 모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보들이 서로 간에 이제 대칭적으로, 그러니까 정보가 비대칭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유통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이제 주식 수익률의 변동성과 매수 매도가 스프레드입니다. 근데 보시면 둘 다 이제 201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이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IFRS 도입 이후에 그 전보다 더 정보 비대칭 현상은 좀 그 완화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 이 부분도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이익의 질이나 아니면은 또 정보 환경에서의 정보 비대칭 같은 것들은 그 추세가 이제 점점 개선되는 추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 분석가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제 IFRS가 도입이 돼가지고 공시의 양이 증가하고 정보 환경이 개선이 돼가지고 재무 분석가가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하는 비중이 낮아진다면 이익 예측의 정확성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또 이익 예측이 만약에 그 정보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이익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익 예측을 좀 낙관적으로 할 그 유인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재무 분석가 입장에서도 자기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익 예측을 낙관적으로 하는 게 또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IFRS 도입으로 이 시장 전반적인 정보 환경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이 예측을 낙관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익 예측이 과연 정확하냐, 이제 그러니까 이익 예측에 이제 그 예측 오차로 측정을 한 것인데요. 이게 실제 달성한 이익과 재무 분석가가 이제 예측한 이익의 차이를 갖다가 이제 절대값으로 본 거죠. 그런 이익 예측 오차를 봤을 때 이 예측의 정확성이 이제 점차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역수니까 이 예측 정확성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 또 낙관적인 편이, 그러니까 실제 이익 예측치보다 그러니까 재무 분석가가 더 높게 예측을 했느냐, 그 정도는 좀 더 이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IFRS 도입 이후에 어찌됐건 재무 분석가들도 기업을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확보를 함으로써 이 예측의 정확성도 향상이 됐고 낙관적인 편의는 조금 이제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이익 예측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또 다른 변수,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요인들을 좀 통제해 가지고 이제 다별량 분석이라는 걸 시행을 해서 다른 요인들이 동일한 경우에도 이제 이 IFRS 도입 효과가 이런 의미들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역시 또 IFRS 계수값이 의미 있게 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예측 정확성에는 유의적으로 이제 우리가 IFRS 도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다만 이익 예측 편의성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통계적인 의미에서는 IFRS 도입이 재무분석가 이익 예측의 정확성에 도움이 줬지만 낙관적 편의를 제거하는 데까지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거 각각을 이제 IFRS 도입 이전과 이후를 이제 우리가 이제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도입 이후에 회계 품질이 재무 분석가 이익 예측 정확성에
미친 영향이 더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FRS 도입 전에는 회계 품질과 재무분석과 이익 예측 정확성하고는 관련성이 없었지만 IFRS 도입 이후,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는 회계 품질이 좋아지면 또 재무분석과 이익 예측 정확성도 높아지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를 또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실증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IFRS 정보라는 건 회계 정보인데 기업이 이제 신용평가를 할 때 신용평가사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많이 의존을 해서 위험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IFRS 정보가 정말 신뢰성이 있고 정보의 가치가 있다면 신용평가사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저평가를 막을 수 있고요. 또 투자자들이 만약에 그 양질의 정보를 또 많이 갖고 있다면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명예의 그 명성의 손상을 걱정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마음껏 고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만약에 회계 정보의 환경이 개선된다면 신용평가가 잘못되거나 또는 신용평가가 고평가되는 현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실증 분석을 좀 저희들이 시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는 좀 이제 복잡한 이제 실증 분석을 시행해봤는데 이제 먼저 회계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가 신용평가 예측 모형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정보를 만약에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정보만을 가지고 공개된 정보만을 가지고 신용평가를 했을 때 예측 신용평가 등급은 얼마냐 이거를 측정을 한 다음에 실제 이제 신용 등급을 신용평가사들이 낸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우리가 비정상 신용 등급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비정상 신용 등급이 과연 IFRS 도입 전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회계 정보의 질이 굉장히 좋고 그것 때문에 신용평가가 개선이 됐다 그러면 이 비정상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절대값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이제 그 단일 변량 분석 기준으로 봤을 때 IFRS 도입 이전보다 IFRS 도입 이후에 이제 그 비정상 신용 등급이 많이 줄어들므로써 결과적으로는 신용 평가의 낙관적인 편이라든가 예측 오차도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FRS 도입이 이제 자본 비용에 미치는 영향. 사실은 이게 이제 회계 정보 이용자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관심이 있을 텐데요. 이 자본 비용이 왜 의미가 있냐면, 자 아까 이제 그 송민섭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기업들이 지금 IFRS 도입을 해가지고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감사 비용도 부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IFRS가 공짜가 아니거든요. 비용이 드는데. 그럼 비용을 쓰면은 뭔가 이제 우리도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효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효익, 그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했을 때 자본 비용을 어떻게 하면 얼마나 낮아지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IFRS 도입으로 인한 그 비용보다 자본 비용 감소의 편익이 더 크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실증 분석이라고,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은 사실은 좀 이제 개념적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회계 이익하고 그다음에 기업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는 약간 그 학문적이고 개념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16%막 뭐 21%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이제 그 실제 어떤 그 이제 자본 비용이라기보다는 회계 이익을 기업 가치를 환원하는 어떤 그런 수익률 정도로 평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을 추정하는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 한 5%에서 8% 정도 감소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기준금리가 지금 한 1.8% 정도 감소했거든요. 이 그 IFRS 도입 이후에. 그럼 기준금리 감소 대비 자기 자본 비용의 감소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감소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증 분석 결과를 정리를 해보면 IFRS 도입 이후에 일단 이익의 질이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 현상도 완화가 된 실증적인 그런 분석을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재무 분석가의 예측 정확성도 유의적으로 상승했지만 낙관적 편의는 이제 실증적인 어떤 그 통계적인 유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그 시정 평가의 경우에도 이제 예측 오차나 낙관적 고평가 형상이 좀 줄어든 걸 볼 수 있었고, 자본 비용도 이제 하락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문가 인터뷰를 저희도 이제 실시를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두 가지 차원에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거래소, 그다음에 증권사 애널리스트, 신용평가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코스닥 상장회사의 공시 담당자에게 면담을 해서 이제 전문가 인터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65명의 애널리스트, 신용평가 분석가, 금융기관 심사역 등에게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가들,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에게 심층 면담을 해서 이제 굉장히 사실은 많은 저희들이 정보를 얻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짧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IFRS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글로벌 정합성도 향상됐고, 외국인 투자자의 디스카운트 문제도 해소됐고, 주석의 어떤 정보에 대한 가치가 상승이 됐고, 또 정보 환경이 이제 개선돼서 이제 그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정보 해석의 난이도가 커지고,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이 좀 저하됐다. 왜냐하면은 이제 IFRS 재무제표는 이 표시 방식에 대한 재량성이 좀 경영자 입장에 재량성이 높기 때문에 회계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비교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 연결 중심 공시의 경우에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실질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대규모 자회사들이 많은 대규모 기업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재무분석가들이 이 IFRS 주석 정보 중에서는 이 비용을 이제 성격별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인건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인건비가 정확히 매출원가에도 들어가 있고 판관비에도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재료비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라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IFRS는 그 정보를 그 주석으로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굉장히 유용하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같이 이게 이 평가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평가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 불안이 있다라는 이제 의견이었습니다. 또 공시 정책의 경우에 이제 영업손익의 경우에 상장 규정상 이제 영업손익은 굉장히 그 중요한 수치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영업손익을 어떻게 공시하는지에 대한 공시의 틀이 국제적으로 바뀔 예정이어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안 되시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적어도 저희들이 만난 재무분석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브레이크다운만 제대로 정보들이 된다면 영업손익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표시하느냐, 사실 그거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에비타 같이 대체적인 어떤 그 영업 그 성과 측정치를 재무제표 본문에 굳이 공시할 필요가 있는 거에 대한 유용성에도 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셨고요. 그 다음에 그 요새 이제 ESG 공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걸 여쭤봤습니다. ESG 공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저희들이 만나본 전문가들은 다 이제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게 이제 업종별로 이제 편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준적인 공시 방침 같은 것들이 나와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급격하게 의무화해가지고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기보다는 측정이 용이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부터 순차적으로 이제 그 ESG 공시에 대한 공시 방침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 중심 공시의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착 단계에 있는, 다만 이제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지금 현재 상장 규정인 상장 관리 규정의 어떤 퇴출 기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개별 재무제표 규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 중심 규정으로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연결 중심 규정으로 또 확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IFRS 도입 효과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명의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정보 비대칭에 대해서 이제 7점 척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면 저기 3점이 이제 기준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4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4점이 기준이 되는데 보면 대부분 이런 어떤 IFRS 도입 효과에 대해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4점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IFRS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있었다. 정보 비대칭, 거래 효율성, 기업 가치 평가 정확성, 또 IFRS 재무 정보가 기업 분석이나 심사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점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좀 그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됐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계시는 거고요. 약간 도움이 됐다, 이 4점대 약간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원칙 중심 회계 특성이 개별 기업의 경제 상황을 더 잘 반영하느냐, 또 재무제표가 이해 가능성이 있느냐, 또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있느냐, 또 회계 정보 유용성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더 이제 완전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소폭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그 국제회계기준위원회 그 디스클로저 그 이니시에이티브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원칙을 공표했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나오는 이 7가지 내용이 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7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기업 특유의 정보가 제시돼야 되고, 정보는 명확하고 단순히 제시돼야 되며, 중요한 사항을 강조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제시돼야 되고, 다른 정보와 연계해서 제시돼야 되고, 불필요한 중복이 없이 제시돼야 되고, 비교 가능해야 되며, 적절한 양식으로 제시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7가지 원칙인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나라 현행 그 국제회계기준 회계정보 공시가 뭐가 가장 문제냐? 2번하고 6번, 즉 정보가 명확하고 단순하게 제시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정보의 비교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IFRS 회계정보 공시 문제 중에 이제 공시 문제를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목적 적합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 관련 없는 정보가 공시되고 있지 않다. 관련 없는 정보가 공시된다. 또 재무 정보가 이용자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지 않다. 이 3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3번, 재무 정보가 이용자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는 기업과 회계정보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방식으로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실증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소개를 드렸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분석한 이 분석 결과는 비회계적인 요인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예를 들면 자본비용이 줄어든거나 아니면 정보 비대칭 현상이 완화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꼭 회계적인 영향만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해석에 좀 유의할 필요는 있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통제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도 대체적으로 IFRS 도입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정보의 명확 단순성이 부족하고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며 재무정보 이용자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아직도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ESG 공시라든가 대체성과 평가 정보 공시라든가 영업손익 공시 방법 개선에 대해서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표준화, 신뢰성, 비교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책 제언을 이제 과제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과제에 대한 제시를 3가지, 그러니까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한번 나누어서 이제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그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문가 인터뷰라든가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를 해보았을 때, 일단은 비교 가능성 문제 지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IFRS 표준 계정이라든가 주작 공시 샘플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횡단면적으로 이 기업 간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그래도 제공할 수 있는 지침과 정보를 가급적 많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건 주의해야 될 거는 원칙 중심 회계의 재량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붙겠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문제 아까 말씀드린 지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에 있는 주석 정보가 많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디에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 회계다. 그럼 법인세 주석이 뭐 잔뜩 있는데, 그럼 그 법인세 주석을 과연 정보 이용자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알려주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 토론하고 공유하는 어떤 주석 정보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공시 방식이 유용한지에 대한 그리고 논의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연결 중 공시는 대체적으로 좀 저희들이 만나보거나 아니면 설문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편 가능성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중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원칙이라든가 이런 IASB의 공시 원칙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IASB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원칙이라는 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원칙에 부합하는 공시로 공시 체계가 점점 마련될 거예요, 국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했던 어떤 정보의 명확성, 단순한 제시, 비교 가능성, 다른 정보와 연계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음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석 공시 표준침에서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해봐야 되고, 특히 이제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비재무적 정보를 어떻게 재무제표와 잘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ESG가 요새 이제 화두인데 ESG 관련 정보 공시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은 뭐 이제 설문 조사 결과 여러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였고, 다만 이제 이 신뢰성 역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전문가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ESG 평가 지표들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대안들의 지표가 있는데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 그렇다 그러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걸 평가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왜냐? 재무보고서는 신뢰성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공시되는 ESG 평가 관련된 정보에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지금은 무형자산과 지적자산권의 시대로 갈 겁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비재무적인 정보라든가 또 대안적인 성과평가 측정치에 대한 공시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성을 제고할 거냐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영국에서 이제 회계 개혁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거기서도 보면은 이 비재무적인 공시 정보에 대한 검토나 감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마련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대안적 성과 평가 또 비재무적 공시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이걸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돼야 되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재무분석가들하고 이제 토론을 하고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애널리스트들은 사실은 주석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이제 어떤 식으로 공시되든 자기들이 별도의 가공을 통해서 충분히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다다익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 이제 불편한 점이 뭐냐면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잘 이용을 하려면은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좀 오토매틱하게 리더블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가공하기 편하도록 제공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빅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계 정보를 제공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